4차 산업혁명하니까 굉장히 큰 거여가지고 나하고 별로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뭔가 물건을 배송받는다. 이게 대부분 누가 하느냐 하면은 빅데이터들이 해요. 예. 자동으로 기계가 분류하고 자동화하고 등등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암 같은 거 진단하는 거 같은 거 보면요. 기존에는 이제 암에 대해서 암인지 아닌지 사실은 그 구분하기 되게 쉽지 않답니다. 근데 그거 이제 숫자 데이터 파악하고 하는 그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의사라든지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거에 암을 암으로 진단하고 암 아닌 걸 암 아닌 걸 진단했는데 암이 아닌가 보다고 잘못 분석한다든지 암 아닌 걸 암으로 분석한다든지 이런 오류들이 있거든요. 이 오류를 기계하고 붙여놔봤더니 기계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최근에는 암 진단 같은 것도 AI 인공지능 자체고 기계가 분석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자산 투자 같은 경우 최근에는 자산 투자나 분배 같은 경우도 기계가 자동으로 하는 경우가 인간을 넘어서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펀드 같은 경우도 기계가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문 이제 뉴스 같은 경우도 웬만한 거는 자기들이 그냥 그 기사 같은 거 분석해가지고 뉴스를 쭉 만드는 거죠. 사람이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만 갖다 주면 얘가 쭉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자동으로 그냥 배포를 언론사에 배포하는 것까지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 가지가 다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뭐 옛날에 그 보스턴 마라톤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사람이 몇 명이 죽고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 보스턴 마라톤에서 폭탄이 터졌는데 이틀 만에 범죄자를 수십만 명 중에서 범죄자를 잡아냈어요. 그 결국은 뭐냐면은 폭탄이 터졌을 때 테러가 일어났을 때 당시에 주변에 600여 대의 CCTV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 패턴 그리고 특이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기계가 분석을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과 이틀 만에 범인을 딱 잡아냈어요. 옛날 같으면 뭐예요? 수만 명 중에서 도대체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이랬는데 CCTV를 가지고 자동으로 기계가 분석해가지고 얘가 좀 이상한 얘 이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이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쫙 찾아가지고 이틀 만에 잡아내는 거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패턴을 분석하는 거죠. 사람들의 행동 패턴 같은 거. 최근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같은 데서 군사용으로 쓰였던 이 테러리스트 잡아내는 정보예요. 누가 테러리스트인지를 행동 패턴을 가지고 분석하고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얘가 좀 테러리스트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정보기관이라든지 파악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행기 폭발 사고가 하나도 없어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비행기 폭발하려고 난리를 치는데도 아직 한 대를 폭발을 시킨 적이 없어요. 굉장히 그 검색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이 검색하는 시스템이 잘 되는 걸 어디다 활용하느냐? 군사정보거든요. 최근에는 민간 회사를 이양했어요. 어디다 주려면 카드 회사 같은 데는 보험회사 같은 데. 이게 뭐냐면은 보험회사 같은 게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진짜 환자가 자기 병을 위장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에게 보험금을 타가는 거예요. 카드 회사 같은 경우가 가장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은 카드를 엄청나게 쓰고 돈 안 갚는 사람, 그러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게 카드 회사의 생명이거든요. 이거를 이스라엘 회사가 카드 회사에 팔은 거예요. 구분해내는 패턴 방법이 뭐냐? 테러리스트를 구분해내는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카드 회사의 불량 고객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변화시켜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지금 아이나비 같은 맵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맵도 사실은 무슨 맵이냐면 군사 모형이에요. 위성을 가지고 지도를 찾아내고 원래 로켓이라든지 무기 탐색하는 거 그 경로 분석하다가 결국 뭐예요? 이게 지금 민간을 여러분이 지금 요즘에 이런 자동으로 지도 찾는 거 없으면은 카카오맵이라든지 카카오네비 같은 거 없으면은 거의 못 찾아가지고 우리 옛날에 어느 집에 집들이 한다 그러면 야 무슨 사거리 있었지? 야 두 번째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있잖아. 거기 사거리에서 이렇게 몇 번째 집 갔다가 있잖아. 한참 설명을 적어야 겨우 누구네 집 이사 가가지고 집들이 한 집 찾아갈 수 있었거든요. 지금 뭐예요? 주소 딱 쳐서 갔잖아요. 생활이 엄청나게 바뀌고 편리해졌죠. 그 덕분에 새로운 내비 회사라든지 앱 회사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로 적응되어 있는 거죠.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반고흐의 그 가짜 그림을
잡아내는 방법. 가짜 그림과 진짜 그림. 이거 그림이 가짜야 진짜야. 방구가 그린 거 맞아 했을 때 이걸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와서 다 분석을 했는데 다 분석을 한 20개 걸어놓고 야, 이 중에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봐 했는데 전 세계 수십 개 팀이 붙었는데 아무도 못할 한 팀이 찾아냈어요. 이게 뭐냐면은 빅데이터 분석하는 팀이었어요. 얘는 어떻게 찾아냈느냐? 붓글씨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터치라든지 이걸 다 기계가 분석을 한 거예요. 진짜 반고가 했을 때 회계 패턴들, 마무리하는 패턴들을 다 분석한 거예요. 가짜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가짜니까 마지막 진짜 같이 보이기 위해서 터칭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려고 다시 추가적인 터칭이 있고 진짜 광고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팀이 딱 찾아낸 팀이 결국에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AI, 패턴을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팀이 미술 전문가가 진품을 찾아낸 게 아니라 누가 찾아낸 거죠? 컴퓨터 전문가가 찾아냈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지금 빅데이터 전문가가 여러분의 거의 모든 걸 다 지배할 수 있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면은 누가 범죄를 저지를 건가를 미리 알아가지고 그 사람을 사전에 범죄 저지를 잡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날은 현실화가 된 거죠. 추후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뭐 엑스 마키노 같은 영화라든지 터미네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거는 우리가 상상으로만 했던 것들이 다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미래에는 창업에 연계해서 하면서 살 거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아요? 후쿠시마의 원전 폭탄이 터져서 계속해서 원전에서 악성 물질이 엄청난 악성 물질이 분비고 있어요. 이걸 가서 잠가야 되는데 누가 잠글 거예요? 사람은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국 누가 갔어요? 기계가 들어가서 잠갔어요. 로봇이. 결국은 여러분 자녀들하고 로봇 중에서 누가 더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자, 병원. 요즘 병원에 간병인들 상당히 지금 지금 뭐 우리나라 같으면 외국에 뭐 중국인들, 미얀마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태국 사람 막 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 누가 다 담당할 거냐? 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진단도 마찬가지, 수술도 마찬가지고 보안용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보안이 계속 뚫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도 다 뭘로 보충되겠어요? 결국에는 센서라든지 결국에는 기계라든지 이런 게 다 하겠죠. 국경 수비. 투자 대행은 누가 할 거냐? 전투는 누가 할 거냐? 요즘에 전투 같은 거는 이미 레이저라든지 또 기계가 최근에 얼마 전에 오바마 빈 라덴을 누가 죽였어요? 빈 라덴을 죽이는 과정에도 대부분 뭐가 투입됐어요?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드론이라는 기계가 떠가지고 나를 때리지 않을까 하는 그 엄청 지금 살고 있죠. 자, 노총각들 대화할 사람이 없어. 퇴근했는데 이게 누가 대화할 거예요? 제가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옛날에는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메시아 물어봤어요. 지금 뭐예요? 야? 진이야 메시아 하면은 진이가 날씨는 어때 하면은 자자자 이렇게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하면은 진이가 얘기를 해요. 인생이 재미가 없는 것은 이래가지고 진이가 쫙 설명해줘요. 기분이 우울한데 어떻게? 기분이 우울할 때는 무슨 심호흡을 하신 다음에 진이가 막 설명을 해요. 노총각들 대화 상대가 누가 되겠어요? 추후에는 노처녀가 아니에요. 처녀도 아니고 어쩌면 기계가 다 모든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누가 돌볼 것 같아요? 청소 누가 할 것 같아요? 화재 진압 누가 할까요? 인명구조 누가 할 것 같아요? 안내원 누가 할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이런 기계가 다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시대적 의미가 여러분이 이 창업과 시대 변화와 산업혁명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지식 자체가 정말 쓸데없는 얘기만 잔뜩 해가지고 학부만 폭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강의를 듣는 사람이 또 여러분한테 자문을 받는 사람이 그런 얘기 물으려면 내가 왜 당신을 왜 초청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바꾸원에 의해서 뭘 집어내고 뭘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은 그냥 인해서 자문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좀 안개가 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창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는 그야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좀 깜깜한 세상에서 빛을 주는 빛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이 근데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거의 일찍 퇴직을 하니까. 자, 여러분 몇 살까지 산다 그랬죠?
여러분 나이 50이라면은 아마도 135세에서 140까지 살 거예요. 그 이하로 단명을 하면은 요절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120살 이전에 죽으면은 요절을 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럼 최소 120, 보통은 아마 140 정도 살 거예요. 30, 40 살 거예요. 거기에 관한 계획을 안 세워놨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뭘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헛산 거예요. 사람들을 평가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제대로 평가를 해요. 아, 나는 99살까지 엄청 잘 살았는데 남은 30년은 찌질이도 가난하게 남한테 얻어먹다 죽었다. 그럼 이 사람 인생을 뭐라고 평가를 해요? 빌어먹다 죽었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50에 성공을 했었는데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 이후가 얼마나 잘 됐는가인데 그 이후가 얼마나 잘 됐는가. 지금부터 어쩌면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60 이하 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의 시작은커녕 시작할 준비도 안 됐어요. 그 시작은 몇 살부터 하는 거예요? 70, 8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이전은 다 뭐예요? 그 이전은 어쩌면 연설일 수도 있어요. 진짜 꽃을 피우는 건 몇 살 꽃을 피우고요? 아마도 90, 100, 110살 꽃을 피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긴 그림과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내가 한때 돈을 벌었었는데 내가 좋은 직장을 다녔었는데 내가 돈을 뭐 성공을 했었는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시라. 쭉 복습을 하시면서 우리가 창업 생태계에 관해서 얘기를 했던 적도 있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창업의 여러 문제점과 한계점들, 경제적 인프라 부분에 관한 것들, 사회 문화적 인프라에 관한 것들, 과학 기술과 교육에 관한 문제들, 법적 제도적 문제에 관한 것들에 관해서도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창업을 촉진하는 요인들과 창업을 제외하는 요인들에 관해서 했죠. 창업 촉진하는 요인들은 성공 모델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고, 그죠? 또 나름대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또 계속해서 사업 기회들이 새로운 회사라든지 새로운 기회들이 계속 열리고 있고 또 미디어 같은 경우도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기도 하고 또 자금을 지원해주는 벤처캐피탈이라든지 정부의 지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또 성공하는 회사들도 있고 특히 바이오 같은 회사라든지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신흥상으로 계속 부상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같은 거 보면서 굉장히 또 세계적으로 진단을 잘하고 굉장히 빠르게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산업에 연결이 되기도 하고 게임 같은 거라든지 뭐 최근에 진단 같은 거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최근에 유지하고 있죠. 그 대신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 좀 약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돌파해야 될 것들이죠. 그 반면에 너무 많이 실패를 하기도 하고 실패에 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고 사업이나 창업에 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주변에 안 돼 있죠. 부모님들이라든지 교수님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좀 조명이 잘못되기도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라든지 정보 시장 같은 경우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기도 하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내수시장 자체가 굉장히 인구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시장이 되게 적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계점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거는 생태계적 관점에 쭉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했죠. 창업이라든지 기업들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소는 제가 ERIS가 결국에는 벤처 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이니까 한번 살펴보자 해가지고 기업가가 사업 성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업가는 도대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기업가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개념에 관한 얘기를 했죠. 기업가가 누구라 그랬어요? 기업가는 그죠? 기업가 자체에 관해서 개념을 제가 설명했던 적도 있죠. 그래서 기업가는 결국은 사업 기회를 우선 잘 포착을 해야 되죠. 55페이지 쭉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자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돼요.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빌리든지 투자를 받든지 그 다음에 이거를 기회를 포착하고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위험을 관리를 할 줄.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사업가 또는 창업가에 관한 기본이었죠. 사업가는 도대체 누구냐? 사업 기회를 잘 포착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경영 시스템 안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험도 관리하고.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러지 않은 거예요. 그냥 흔히 낱개로 노는 거죠. 최근에 테스 형님 어쩌고 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나훈아 선생님 제가 되게 존경해요. 하지만 되게 사실은 존경은 하지만 배워야 될 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노래는 제가 나오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노래방 갈 때마다 자주 부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시스템 경영 시스템 주먹구구예요. 그치 자기 아는 사람 몇몇 키는 경우는 그래서 할 때마다 잠깐 하고 나서 해체하고 하자 하는 식으로. 이미자 선생님 마찬가지, 태진한 선생님 마찬가지고. 이 정도는 뭐예요? 수십 년간 이미자 선생님은 노래를 그동안 몇 년을 불렀어요. 아마 한 60년 노래를 불러 제꼈을 텐데 모은 돈은 별로 없어요. 김현자 선생님이 일본에 가서 수천억을 벌었는데 남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몸만 쫓겨 나왔어요. 왜 그래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에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가장 노래를 못하고 가장 춤을 못 추는 사람이 양현석인데 서태지는 굉장히 천재적인 그 창의성과 작곡을 할 줄 알고 노래도 잘 부르죠. 이준호는 춤을 엄청나게 잘 추죠. 양현석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돈은 누가 가장 많이 벌었어요? 돈은 양현석이가 가장 많이 벌어요. 왜요? 양현석이는 기업가적 활동을 했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되고 나서 이 네 가지를 한 거예요. 기회를 인지하고 자금을 동원하고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가요. YG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지금은 수천억을 벌었죠. 그 이전의 시기에 보면 이수만이 보세요. 10대 가수에 한 번인가 들어간 가수인데 히트곡이 뭔지도 몰라요. 아는 사람은 이수만이 노래 히트곡 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돈은 누가 가장 많이 벌었어요? 이수만이가 넘버 원투를 다루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이가 많이 벌어가지고 뭐 순위가 바뀌었을 수는 있지만 얘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핵심이 결국은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낱개로 일본말로 도코다이로 혼자서 노래 부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아무리 노래를 많이 불렀지만 아무리 피와 땀을 쏟아지면 뭐예요? 그게 계속 이어지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게 크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주식회사에 관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본주의 핵심이 결국 주식회사다. 주식회사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은 주식회사 핵심이 뭐예요? 주식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데 주식의 장점은 크게 5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회사 자체가 돈이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투자했지만 위험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 그래서 유한 책임.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 돈은 있지만 나는 경영을 못해. 하면 투자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경영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주식 이전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량 작업을 조달이 가능하고 또 기업가는 죽더라도 계속해서 영속할 수 있잖아요. 삼성이라는 회사는 이미 이병철 씨가 세우고 있지만 지금은 아직도 한참 지나왔지만 그 아들의 손주까지 이어지고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기업 가는 죽었지만 회사 자체는 영속될 수도 있다. 물론 기업가가 죽고 물론 자녀들의 상속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우리와 미국에 관해서 약간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미국에 관해서도 사업하고 왜 성공했습니까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되게 큰 손자병법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손자병법에 이기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이 도였어요. 도천지할 때 하늘의 운명을 알고 땅을 알아야 되고 할 때 그 이전에가 중요한 게 도였거든요. 도라는 게 결국 뭐예요? 도가 결국에는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사업의 비전 이게 뭔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게 우리가 동사의 가장 큰 차이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자기 자식한테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체가 사업의 목적이 자식한테 더블리가 이건 아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한 10년 전에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가 남긴 그 회사를 남긴 유산을 스티브 잡스 딸이나 부인이 운영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국과 미국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도에 관한 게 조금 우리나라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내지만 그 성과를 자기 것으로 자꾸 여기려고 하는 것들. 이 부분이 한국 기업의 가장 큰 약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창업과 관련돼서 수많은 얘기들을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이가 그동안 한국의 경제 발전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 게 사실이에요. 한국이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1945년에 해방된 나라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크게 얻은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정도밖에 없어요. 특히 한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45년, 이스라엘 48년에 독립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게 된 크게 4가지 동기를 보면 첫 번째는 지도자의 나름대로 좀 큰 계획들.
두 번째는 좋은 엘리트 공무원들. 세 번째가 그리디한 기업가들. 욕심 많은 기업가들. 네 번째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이거든요. 근데 욕심 많은 기업가들까지는 좋은데 욕심까지 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그거를 대를 이어서 자기 자손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확고하고 너무 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난다. 이게 우리나라의 재벌의 문제인데 재벌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 세계에 없는 용어예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번역을 못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아직 재벌에 관한 그 번역은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심지어 월드뱅크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세계은행에서도 그냥 한글로 재벌 이걸로 영어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해요. 원래 기업이라는 건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의 재벌들만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창업가 중에 여러분들은 수많은 창업 기회를 활용하고 성공시켰지만 빌 게이츠가 자기 자신한테 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돈을 모으는 것까지는 자본주의를 그대로 따라하는데 모으고 난 이후에는 전부 다 자식한테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 사돈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수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고 수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수많은 불법 탈법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우리나라의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창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 부분을 살펴봐야 돼. 첫 번째 기업과에 관한 부분을 논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원에 관한 것들 얘기했고 자원 관련된 자금과 관련 것도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 제도하면서 제가 같이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투자와 차입의 차이가 뭐냐, 장단점이 뭐냐, 성공할 사업이라면 네 혼자 해야 되겠냐, 나만 같이 해야 되겠냐, 돈은 누가 투자해야 되겠냐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차입을 했을 때, 투자를 했을 때에 비교하는 과제를 제가 줬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산업에 관한 부분들, 특히 창업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산업에 관해서는 5가지 위협에 관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5가지 위협. 특정한 산업이 어떠냐를 할 때는 기업 내의 경쟁자들이 어떠냐. 그 다음에 기업의 공급을, 특정한 기업이나 이 산업에 공급을 해주는 공급자들이 파워가 어떻고 상태는 어떠냐. 그 다음에 수요자들, 내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거에 관한 분석들. 그 다음에 잠재적 진입자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나 산업을 잠재적으로 진입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대체자들, 이거와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이거 유사하게 들어올 침입자들은 없느냐. 이 5가지를 분석해야 그 산업이 전망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가지 다시 살펴보면은 산업 내 경쟁자들, 그 다음에 공급자들, 그 다음에 수요자들, 그 다음에 잠재적 진입자들, 대체자들, 이런 걸 5가지라고 그래요. 이거 5가지 위험 요소라고 그래요. 5 forces라고 그래요. 5가지 위험 요인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이 산업을 분석하는 것의 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들이죠. 초기에 창업을 하고 났을 때는 자금 조달과 관련된 전략도 있지만 회사의 주로 시장 진입에 관한 전략들, 시장의 경쟁자에 관한 전략들, 소비자에 관한 분석에 관한 전략들, 가격에 관한 전략들, 제품에 관한 전략들. 가장 많이 차별하는 전략들이 결국에는 차별화 전략들, 제품에 관한 전략과 가격에 관한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장을 분류하거나 우리 고객들한테 어떻게 대우할 거냐, 잠재적 고객한테 어떻게 대우할 거냐, 아직 고객이 아닌 사람들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고객들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백화점도 마찬가지지만 뭐 쿠팡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전략들이 있어요. 그죠? 그 전략들은 나는 어떻게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세울 거냐, 내가 자문하는 회사라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할 거냐, 그런 등등에 관한 것들도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등에 관련된 뭐 얘기들을 쭉 했던 게 있었겠죠. 창업가 기본적인 특성과 어려움에 관해서 있고요. 뭐 특별한 기회에 관한 기회와 세계적인 부자들, 세계 부자들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했던 거죠. 기회에 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다 그랬죠. 기술 발견, 가치관과 생활 양식의 변화, 또는 정부 규제의 변화, 천재지변, 자원의 발견 등등에 따라서 기회들이 생긴다 그랬고, 그 기회들은 우연히 취미 활동을 통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장 경험 등등으로부터 생기는 경우가 많다. 또 어떤 사업의 기회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수년간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우연하게 또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화이자가 만든 뭐 이렇게 남성 정력 관련되는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심장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부작용이 계속 생겨서 보니까 부작용을 또 발달을 시켜가지고 비약하는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갖다 제품의 어떤 기회들이나 사업의 기회들 같은 경우도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고민과 또 탐색 끝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할 때 자금 조달이라든지 뭐 수익성 평가라든지 시장 평가라든지 등등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 같은 걸 설립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 사업 계획서 같은 걸 굳이 만들다면 비즈니스 플랜을 만든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가 필요해요? 내 아이템은 어떤지,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나는 누군지, 내가 이 창업가 입장에서 나는 또 누구랑 같이 일을 할 건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내가 만든 이 아이템 자체는 시장 경쟁력이 어떤지, 그 다음에 제품이나 연구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 과정에 관련된 자금의 소요와 그 다음에 자금의 조달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몇 년 뒤부터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지, 판다고 했을 때 수익은 어떻게 되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그 프로젝션, 미래 계획이 나오는지 등등에 관해서 비즈니스 플랜에 관해서 세밀하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성공하는 사업가, 도대체 성공을 결정하는 게 뭘까? 관련돼 가서 연구 논문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했던 적도 있죠. 창업가들이 성공하는 게 결정적인 게 뭘까? 자금을 많이 가지고 시작하면 될까? 아니면 사전 경험을 많이 하면 될까? 네트워크가 좋아야 될까? 아니면 산업 트렌드를 잘 이해를 해야 될까? 아니면 내 동료를 좋은 사람을 골라야 될까? 아니면 시장 분석을 오랫동안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가 다양해요. 최근에 보면 이제 야놀자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를 이렇게 예약하고 중간에 이렇게 하는 그런 업체인데, 아주 조그맣게 시작해서 버스 같은 데 야놀자에서 쓰여 있던 회사인데, 이 회사만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었어요. 여기를 회사를 만든 친구는 정말 그냥 모텔 같은 데서 알바하다가 용품 같은 거 이게 어떻게 하면 좀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좀 잘 할까 왔다 갔다 하다가 예약 사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약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여기 나름대로 시장이 있네 하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 뒤에서 창업한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어때가 이미 2조 1조 정도 해당되는 엄청난 회사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같은 과정을 펼쳤어요. 이게 만약에 경쟁자가 들어온다면 여기서 만약 차별성은 뭘까? 사람들이 과연 이용할까? 직접 찾아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찬가지 이 친구들도 처음에 사업 시작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 회사 이거 만들려고 하는데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니네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너는 누구냐? 그 다음에 개발은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광고를 할 거고 등등을 해서 설득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배달의 민족 같은 것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가 이미 4조 원을 넘어서 그렇죠. 결국에는 나름 산업 트렌드에 맞춰서 또 그 사람들의 경험들을 살려서 결국에는 실제로 시장에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도 성과 결정 요인들 관련돼서 수많은 연구들이 기존의 그러니까 뭐 20년, 30년에 전통적인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요인들하고 지금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성공하는 요인들하고는 차이를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분야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 혹시 이론적으로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내가 살펴봐야 될까 하면서 연구를 살펴보는 거죠. 이 기술이 되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경영 관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지, 아니면 뭐 시장 자체를 진입을 잘하는 게 중요한지, 그래서 그런 등등에 관한 부분들을 이런 연구도 하고 살펴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제가 좀 했던 게 기업의 자원과 역량에 관해서 했죠. 기업의 자원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게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되고 밸류업을 해야 되고, 그죠? 희소해야 되고 모방이 어려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조직화되어 가지고 돼야 된다. 그래야 나름대로 자원의 가치가 있다 얘기했던 것 같고요. 자원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자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지, 재무 자원이 중요한지, 기술 자원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뭐 명성 자원, 브랜드 같은 게 중요한지,
조직과 같은 자원이 중요한지 등등에 관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자원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이번 학기 수업을 좀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